이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 나이는 68입니다. 제 하루는 이른 새벽 남편 김진태라는 사람을 위해 압력밥솥에 밥을 안치는 일로 시작됩니다. 치익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하얀 김을 뿜어내는 밥솥을 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답답한 삶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0여 년간 이 집의 대문과 담장 안에서 저만의 왕국을 일구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구두를 반짝이게 닦아 현관에 내어놓는 일, 자식들이 좋아하던 마른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두는 일,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묵은 옷을 꺼내 볕 좋은 날 말리는 그 모든 과정이 제 삶의 궤적이자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경고했던 나의 왕국에 아주 미세한 바람구멍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변화의 시작은 남편이었습니다. 평생을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성실하지만 무뚝뚝한 가장으로 살아온 남편은 은퇴 후 급격히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좀처럼 견디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의 한숨은 깊어졌고 어깨는 눈에 띄게 처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구민회관 전단지 한 장을 들고 와서는 제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나 이거 해볼란다. 댄스 동호회. 저는 그런 남편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제 이름 석자를 잊고 살아온 사람이니 이제라도 활력을 되찾는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동호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시간에 맞춰 나가더니 어느새 그 횟수는 서너 번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주말까지 반납하며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낡은 등산복만 고집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백화점에서 사온 화려한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서 스텝을 밟는 남편의 모습은 제게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은 동호회 송년회가 있다며 아침부터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옷장 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한참을 서성이던 남편은 몇 해 전 딸아이가 환갑 선물로 사준 값비싼 캐시미어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먼지라도 앉을세라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아껴왔던 옷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 옷 입으니까 좀 젊어 보여? 어색한 질문을 던지는 남편의 얼굴에는 소년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얼굴에 대고 서운한 기색을 내비칠 수 없어 그저 마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럼요, 아주 멋쟁이시네요. 늦을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이 닫히고 널찍한 아파트에는 다시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혼자인 시간은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집안의 모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냉장고의 둔탁한 모터 소리, 벽에 걸린 뻐꾸기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깊은 침묵까지도요. 저는 남편이 돌아오면 먹을 수 있도록 저녁상 한쪽에 그가 좋아하는 마른 안주와 과일을 꺼내놓고는 소파에 앉아 의미 없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속 젊은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고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은 배를 잡고 웃었지만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꾸벅꾸벅 졸다 깨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어느새 뻐꾸기 시계가 밤 12시를 알리는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은 늘 이 시간 전에는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늦는다고 해도 전화 한 통쯤은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한창 재밌게 노는데
흥을 깨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기를 수십 번.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현관문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서툴게 들려왔습니다. 몇 번을 삑삑거리며 실패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철컥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기계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나 몰라. 잔뜩 취해 꼬부라진 혀로 투덜거리며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온몸에서는 기분 좋은 술 냄새가 풍겼고 뺨은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은 제가 근래 본 중에 가장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알 수 없는 유행가까지 나직이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제 걱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그 태평한 모습에 야속한 마음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오세요? 사람이 걱정하는데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시도친 타박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 걱정은 무슨. 오늘 우리 영감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니까. 오 선생이 나더러 파트너 중에 춤선이 제일 곱다고 칭찬하는데 다른 영감들이 어찌나 질투를 하던지. 허허. 오 선생. 남편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춤을 가르쳐주는 여자 강사라고 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회원들을 잘 이끈다며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곤 했지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남편의 외투를 벗겨들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다음날 몸살이 날 것이 뻔했기에 얼른 잠옷으로 갈아입혀 침대에 눕힐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저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남편의 무거운 외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외투를 옷걸이에 걸기 위해 들어올리는 순간 제 코끝으로 아주 낯설고도 선명한 향기가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비누 냄새도 남편이 쓰는 옅은 스킨의 향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쓰는 화장품이나 섬유유연제 향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머리가 아찔해질 만큼 달콤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마치 잘 익은 과일과 차가운 꽃잎을 한데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농밀한 향기였습니다. 그건 단 한 번도 우리 집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명백한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캐시미어 외투가 갑자기 축축한 손뭉치처럼 무겁고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콧노래를 부르며 침실로 향하던 남편의 뒷모습과 제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이 낯선 향기가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아찔한 현기증을 일으켰습니다. 평생을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내 남편의 옷에서 어째서 다른 여자의 흔적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지난 몇 달간 스쳐 지나갔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한순간에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던 것, 칙칙한 색깔의 옷은 질색하며 화사한 셔츠를 사달라고 졸랐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으며 실없이 웃던 그의 얼굴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 낯선 향수 냄새 하나로 전부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든 채 그 자리에 화석처럼 굳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침실에서는 어느새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평온한 그 숨소리가 오늘따라 제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뜨거운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서늘하고도 끔찍한 균열이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간 그 밤 이후 제 세상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남편의 등은 평소와 같은 넓고 단단한 등이었지만 제게는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맥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편의 체온마저 낯설게 다가왔고 저는 밤새도록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여야 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남편은 고난 잠에서 깨어나 아무렇지 않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간밤에 제가 느꼈던 지옥 같은 고통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우, 어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속이 다 쓰리네. 남편의 투정에 예전 같았으면 벌써 부엌으로 달려가 뜨끈한 콩나물 해장국이라도 끓여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옷에 배어 있던 그 역겨운 향수 냄새가 아직도 제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몸에 밴 아내의 습성은 제 감정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고 쌀을 씻고 멸치로 국물을 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을 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얼굴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독버섯과 같아서 한 번 자라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온 마음을 뒤덮어버리는 법입니다. 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형사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을 때면 제 심장은 바닥까지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는 척하며 남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훔쳐보려 애썼지만 남편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몸을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역시 무언가 있다는 확신과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뒤엉켜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의 저녁 귀가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습니다. 전에는 저녁 먹고 들어간다며 꼬박꼬박 전화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식사 시간을 훌쩍 넘겨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놓고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음식들을 보며 텅 빈 식탁을 하염없이 지켜야 했습니다. 찌개는 굳어 표면에 허연 기름이 떴고 노릇하게 구워냈던 생선은 바싹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꼭 남편을 기다리다 늙어버린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 또 저녁 안 먹고 왔어요? 어느 날 저녁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신발을 벗으며 대꾸했습니다. 오늘 오 선생이 밥을 산다는데 어떻게 빠져? 사회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당신은 집안에만 있으니 알겠어? 그 순간 오 선생이라는 이름이 제 심장을 차갑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스스럼 없이 다른 여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있었고 그 여자와의 식사 약속 때문에 아내가 차린 저녁상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사실을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 무심한 한마디에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부엌과 식탁이 한순간에 무의미한 공간으로 전락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위해 저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의 소심한 반항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밥상을 차리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했습니다.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언젠가부터 제게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월급날이면 꼬박꼬박 제 손에 현금 봉투를 쥐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로 시장도 보고 당신 쓰고 싶은데 써. 그 뻣뻣한 말투 속에 담긴 것이 남편의 애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모든 것을 카드로 해결했습니다. 시장을 볼 때 쓰라며
제게도 카드 한 장을 주었지만 매달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에는 제가 쓰지 않은 내역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카페, 여성 의류 555, 여자 옷가게에서 긁힌 금액을 보았을 때 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옷 한 벌 사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옷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저는 차마 그 아래를 더 이상 읽어내려갈 수가 없어 명세서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딸 미영이가 손주 녀석들을 데리고 예고도 없이 친정을 찾았습니다. 시집간 딸이 온다는 것은 제 메마른 일상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아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갈빗감을 꺼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가셨어? 오늘 주말인데. 댄스 동호회 갔지 뭐. 요새는 주말도 없이 나가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며 야채를 썰었습니다. 딸의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면 손이 떨리는 제 오랜 버릇을 딸아이는 아마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제 속도 모르고 딸은 해맑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잘 됐네. 그럼 오늘 저녁은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 아빠한테는 전화해서 일찍 오시라고 하고. 손주들 왔는데 얼굴은 보셔야지. 저는 차마 딸에게 내 아빠는 이제 내 전화는 잘 받지도 않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래, 내가 이따가 전화 한번 해볼게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큰맘 먹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한참 동안이나 이어졌고 제 심장은 점점 더 초조하게 방망이질 쳤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덜컥하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제가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남편의 목소리 대신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만 왁자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왜? 남편은 잔뜩 귀찮다는 목소리로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저는 애써 서운함을 누르며 용건을 말했습니다. 미영이 왔어요. 애들 데리고. 저녁 같이 먹게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아, 미영이 왔어? 알았어. 근데 지금 좀. 그때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가깝고 선명하게 한 여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진태 씨, 누구 전화야? 빨리 와서 춤춰야지. 파트너 기다리잖아. 교태가 뚝뚝 묻어나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제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알았어.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갈게. 끊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제 손에 들린 휴대폰에서는 뚜뚜 하는 차가운 신호음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방금 제가 들은 그 여자의 목소리를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진태 씨, 파트너. 그 다정한 호칭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지쳐서 잠든 딸과 손주들을 보며 저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나 없는 저녁 식탁에서 남편은 이미 다른 세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지만 남편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고 차가운 강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몸에서 풍겨오는 낯선 샴푸 냄새와 잠결에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노랫가락은 그 강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강의 이편에서 강 저편의 남편을 그저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아무것도 확인할 용기가 없는 비겁한 아내. 그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의 42번째 결혼기념일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달력에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그 날짜를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이날까지 잊지는 않겠지.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세월인데 오늘만큼은, 오늘 하루만큼은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와 주지 않을까? 그 부질없는 기대 하나에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요리라는 것을 해주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4살 갓 시집온 새색시였던 저는 멋모르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간장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시금치는 얼마나 데쳐야 하는지도 몰라 쩔쩔매던 제 옆에서 시어머니는 혀를 차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지요. 그렇게 완성된 잡채는 퉁퉁 불어터지고 어떤 부분은 짜고 어떤 부분은 싱거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잡채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2그릇이나 비워주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해준 거라 그런지 진짜 맛있다. 앞으로 평생 내가 해준 잡채만 먹고 싶네. 그 한마디에 저는 평생 이 남자의 밥상을 책임져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저는 42해 전의 새색시처럼 정성껏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갖은 야채를 볶고 간장과 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제 손은 40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그 일을 능숙하게 해내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 잡채를 보고 남편이 옛날을 기억해 준다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상에 올릴 예쁜 그릇을 고르고 남편이 좋아하는 맑은 조갯국을 끓이며 저는 수십 번도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외출 준비를 하던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 카드 명세서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성 의류 55 상표가 붙은 쇼핑백을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좋은 데 가세요? 웬일로 그렇게 멋을 내시고. 아, 오늘 동호회에서 연말 파티를 하거든. 작년 우승팀 자격으로 참석하는 거라 대충 입고 갈 수가 있나? 남편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호회 파티. 남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제가 왜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정말 몰라요? 제 목소리는 물기를 잔뜩 머금은 채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 얼굴을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날인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뭉쳐있던 것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42년. 강산이 4번 하고도 남을 그 긴 세월이 남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던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요. 42번째 결혼기념일이라고요. 제 외침에 남편은 아 하는 짧은 탄식을 뱉더니 이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맞다. 그랬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다. 미안하게 됐소. 하지만 이 파티는 꼭 가야 돼. 내가 작년 우승의 주역인데 빠지면 쓰나. 기념일은 나중에 챙기면 되잖아. 주말에 외식이라도 하든지. 남편의 입에서 나온 나중에라는 말은 세상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게 제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남편에게 우리의 기념일은 동호회 파티보다 그 속의 사람들보다 어쩌면 그 오 선생이라는 여자보다도 못한 그저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하찮은 날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에 들린 그 쇼핑백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단 한 번도 선물해 준 적 없는 그 옷은 필시 그 여자의 파티 의상이겠지요. 남편은 그럼 다녀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힘없이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와 조갯국, 그리고 제가 아침부터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이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을 향한 제 마음처럼 말입니다. 혼자였습니다. 이 넓은 집,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들 앞에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갓 볶아낸 잡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짠맛이 났다. 그 옛날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며 먹어주었던 그 잡채는 이제 소금물에 절인 듯 짜듯 저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청춘,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바쳐 이룬 이 가정이 어째서 이토록 허망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샘이 다 마를 지경이 되자 문득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러움과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오기였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돌아와 주기를 기대하며 식어 빠진 음식을 지키는 바보 같은 짓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 위에 차려진 모든 음식을 남김없이 검은 비닐봉지에 쏟아부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밥그릇과 수저도 술잔도 모조리 깨뜨려 버릴 듯이 싱크대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남편의 그 동호회라는 곳에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해야겠다고. 내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가 누구인지, 내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곳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내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은 숨어서 울지 않으리라.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유령처럼 살 수는 없으리라. 텅 빈 식탁을 뒤로하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외투를 걸쳤습니다. 차가운 겨울 밤 공기가 제 뺨을 아프게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길 대신 차가운 얼음이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제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때문인지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구민회관이라는 목적지 하나만을 이정표 삼아 저는 무작정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결혼하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는 낯선 밤 외출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동네의 풍경들이 낯선 속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가족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이 시간에 내가 왜 이런 몰골로 버스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헛웃음이 나오다가도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가까스로 참아내야 했습니다.
구민회관은 생각보다 크고 환했습니다. 건물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높은 웃음소리가 마치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일인 것처럼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차마 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건물 뒤편의 어두운 화단 옆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열리는 2층 강당의 창문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색색의 조명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창문에는 춤을 추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지럽게 비쳤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 그림자들 속에 내 남편이 있겠지. 그리고 그 여자도 한참을 그러고 서 있었을까요?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할 무렵 몇몇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러 건물 뒤편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나무 뒤로 몸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 바로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얼굴로 처음 보는 남자들과 어깨를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입을 꾹 다문 채 텔레비전만 보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고 심지어 젊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옆에는 화려한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바싹 붙어 서 있었습니다. 키는 저보다 컸고 허리는 잘록했으며 웃을 때마다 목젖이 보일 만큼 호탕하게 고개를 젖히는 여자.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온몸으로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말하는 듯한 당당함이 흘러넘쳤습니다. 저 여자가 틀림없었다. 남편의 입에서 수없이 오르내렸던 오 선생, 오채린이라는 여자. 남편은 자연스럽게 여자의 어깨를 감싸 쥐었고 여자는 그런 남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들고 나갔던 그 쇼핑백을 받아들고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남편의 팔뚝을 가볍게 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정한 풍경을 저는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 모두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차갑게 얼어붙어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비참함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관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망연히 앉아 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혹시 김진태 씨 부인 아니세요? 돌아본 곳에는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 수수한 옷차림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얼굴에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여자였습니다. 파티장에서 잠시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자 여자는 멋쩍게 웃으며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놀라셨죠? 저는 그냥 아까부터 서 계시는 걸 봐서요. 파티에는 안 들어오시고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 여자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속을 남에게 들켜버렸다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여자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정숙이에요. 저 영감탱이가 하도 집에만 있으면 병난다고 억지로 끌고 나와서 다니고는 있는데 영 저런 분위기는 저하고 안 맞네요. 다들 저렇게 짝지어서 노는 거 보면 과부 서름만 더하지. 스스로를 과부라 칭하는 여자의 목소리에는 짙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상념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다시 여자 박정숙 씨였습니다. 김진태 씨는 참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활기가 넘치시니 오 선생이 유독 예뻐하잖아요. 둘이 춤출 때 보면 아주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니까.
다들 뒤에서 수군거려요. 저러다 살림 합치는 거 아니냐고. 정숙 씨는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살림을 합친다니. 그 끔찍한 단어에 저는 간신히 참고 있던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제 반응을 살피던 정숙 씨는 무언가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게 잘하는 짓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실 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냥 보고만 있기에는 제 속이 더 답답해서 저도 옛날에 이런 일 당해본 적 있거든요. 그녀가 제게 내민 휴대폰 액정 속에는 한 장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동호회에서 단풍놀이를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서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오채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연인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두 사람이 단둘이 케이블카를 타고 다른 회원들 몰래 산채 비빔밥을 먹으러 갔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희망, 제 믿음, 제 인생의 절반이 저 사진 한 장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정숙 씨에게 고맙다는 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저를 그녀가 부축해 주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아직이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결에 놀란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고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 좀 도와줘야겠다. 내 아빠 아무래도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 제 말에 딸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이라도 하는 듯 깊은 한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딸은 분노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절대로 아빠 용서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로소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편이 나와 함께 싸워줄 내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제가 어둠 속에서 울고만 있는 연약한 아내인 줄 알겠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고 저는 이 전쟁에서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후 저는 밤새 뜬 눈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괴물처럼 커져버린 배신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남자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만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게 보인 것은 그의 셔츠 옷깃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붉은색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보라색 드레스의 여자, 오채린의 흔적이겠지요. 남편은 제 존재를 의식하지도 못하는 듯 비틀거리며 곧장 침실로 가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가 거실까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음을 느꼈습니다. 애정도 미련도 심지어 분노마저도 제가 되어 사라진 텅 빈 폐허. 제 마음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끓이지도 않을 물을 주전자에 담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숙취에 머리가 아프다며 인상을 쓴 채 부엌으로 나와 냉수를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당연하다는 듯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꿀물이나 한 잔 타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에 앙상한 나뭇가지만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이 이상했는지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 말 안 들려? 속 쓰리다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짜증스럽게 누구야, 이 아침부터라며 현관으로 향했고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싸늘하게 굳은 얼굴의 딸 미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딸은 아빠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곧장 거실로 들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 눈빛은 간밤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그 목소리처럼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지? 딸의 따뜻한 위로에 간신히 버티고 있던 눈물샘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던 남편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 아침부터 웬일이냐? 사위 아침밥은 차려주고 온 거야? 그 가부장적인 물음에 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빠, 지금 남의 집 아침밥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야말로 어젯밤에 어디서 뭘 하셨어요? 엄마가 평생 차려준 밥상은 팽개치고 다른 여자랑 춤추고 술 마시는 게 그렇게 재밌으셨냐고요. 딸의 날카로운 추궁에 남편의 얼굴이 삽시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이건 어른들 문제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어른들 문제요? 평생 아빠만 보고 살아온 우리 엄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게 어디 어른이 할 짓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딸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박정숙 씨가 제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사진을 남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단풍나무 아래서 오체린과 연인처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 명백한 증거 앞에 남편은 잠시 말을 잃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당황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이내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다. 그래서 뭐, 내가 그 여자한테 마음 좀 있는 거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다야. 나는 이 가정을 깰 생각, 털끝만큼도 없어.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뻔뻔한 고백에 저와 딸아이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제멋대로일 수가 있을까?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양 억울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여자로서 설렌 적이 있는 줄 알아? 당신은 나한테 그냥 애들 엄마, 그냥 아내, 그냥 가족이었을 뿐이라고. 이 나이에 내 인생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 보고 설레는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설레는 게 죄냐는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아찔한 현기증과 함께 아주 오래전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30하고도 4해 전의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한 번씩 몸을 뒤집어 드려야 했습니다. 집안에는 양 냄새와 사람 늙는 냄새가 지독하게 배어 있었고 제 손은 물 마를 날이 없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꺼리는 눈치였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녁만 먹으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지요.
저는 그저 남편도 힘들어서 그러는 것이라 애써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입맛이 없으시다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냉면이 먹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너무 기뻐서 갓난아들이었던 현우를 등에 업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겨울에 냉면 재료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몇 군데를 수소문한 끝에 겨우 재료를 구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성껏 육수를 내고 면을 삶아 어머니께 드렸지만 어머니는 두 젓가락을 채 드시지 못하고 그만 상 위에 모두 토해내고 마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정성도 내 희생도 몹쓸 병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절망감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을 부축해 옷을 벗기는데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곱게 접힌 하얀색 손수건이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수건의 한쪽 귀퉁이에는 보랏빛 제비꽃 자수가 앙증맞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에서는 제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은은한 라일락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안방의 지독한 양 냄새와는 너무도 다른 향긋하고도 낯선 여인의 향기. 저는 그 손수건을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사투를 벌이는 동안 내 남편은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는 남편을 깨워 이 손수건을 얼굴에 던지며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고 아이는 어렸습니다. 제가 기댈 곳은 남편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이 진실을 확인하고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면 나와 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두려움이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그 손수건을 가위로 잘게 잘라 변기물에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기억을 봉인해버렸습니다.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나는 그저 잊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얘. 남편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뒤편으로 잊고 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보랏빛 제비꽃 자수가 놓인 하얀 손수건. 남편의 바람기는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 순간에도 버젓이 존재했던 남편의 천성이자 기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왔다고 믿었던 이 가정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애써 외면하고 봉인해왔던 진실이 42회의 세월을 뛰어넘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아,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 그 순간 저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명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의 힘이 모두 빠져나가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제 모습에 딸 미영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 딸의 절규가 붕괴된 채 세상 속에서 희미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딸 미영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윙윙거리는 소음처럼 귓가를 스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딱딱한 거실 바닥의 감촉만이 제가 아직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 살아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는 34해 전의 겨울, 그날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 갓난아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보랏빛 제비꽃 자수가 놓여있던 새하얀 손수건.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저는 현실과 과거의 경계조차 분간할 수 없는 깊은 혼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빠, 오빠, 빨리 좀 와봐. 엄마가 이상해. 엄마가 쓰러지셨어. 딸 미영이가 울부짖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현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와 제 옆에서 울고 있는 누나, 그리고 사색이 된 채 안절부절 못하는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왜 이러고 계세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다그침에 딸 미영이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무슨 일이긴. 아빠가 바람 피웠어.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가 제일 힘들었을 때, 할머니 병수발 들 때도 다른 년 만나고 다녔다고. 이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오빠는 알기나 해? 딸의 폭로에 아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쳐다보았고, 궁지에 몰린 남편은 이제껏 저를 향해 쏟아냈던 분노의 화살을 과거의 자신을 변호하는 데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나라고 그때 힘들지 않았던 줄 알아? 회사 일은 산더미 같았지. 집에 오면 약 냄새에 애우는 소리에 숨이 턱턱 막혔다고. 당신은 그때 나한테 눈길 한 번 준 적 있어? 온종일 아픈 어머니한테만 매달려 있었잖아. 당신이 나 좀 봐달라고, 힘들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줬냐고. 남편은 마치 자신이 엄청난 희생자라도 되는 양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밤을 새울 때 그가 밖에서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 것은 모두 저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그 뻔뻔하고 이기적인 외침은 그러나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 더 이상 상처 입을 자리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제 아들에게는 다르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들 현우는 보수적인 아이였습니다. 늘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배워왔고 집안의 평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변명을 듣고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갈등을 봉합하고 이 끔찍한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힌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비수를 제 심장에 꽂아 넣었습니다. 아버지, 물론 잘못하셨죠. 평생 어머니 속인 건 정말 100번 잘못하신 일입니다. 근데 엄마,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아주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주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저렇게 외로우셨다는데 부부 사이의 일은 두 분만 아시는 거니까요. 아버지가 평생 돈 벌어다 주시고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집안 망신시켜야겠어요? 이웃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도 책임이 없다곤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이 제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그 어떤 모욕보다도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아들, 내가 10달을 품어놨고 내 젊음과 맞바꾼 내 아들이 지금 아비의 편에 서서
제게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들이 아들의 입을 통해 집안 망신이라는 한마디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내가 겪어온 배신과 고통은 부부 싸움이라는 이름 아래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오히려 이 모든 소란을 일으킨 제게 잘못이 있다는 꾸짖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이 남자에게 나는 그저 밥 차려주는 아내였고 이 아들에게 나는 그저 아버지의 아내이자 집안의 어머니였을 뿐 한 인간 박순자는 어디에도 없었구나. 그들의 세상에서 나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고 나의 고통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 마땅히 감내해야 할 불평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서늘한 깨달음과 함께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한 것이 벼려졌습니다.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먼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얼굴에 어느새 그의 아비의 이기심과 비겁함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원망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리둥절한 가족들의 시선이 제 등 뒤에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어 가장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속옷 몇 벌과 낡은 앨범 하나, 그리고 통장 하나만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세 사람은 모두 망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어딜 가시려고요? 가방은 왜? 저는 아들을 말없이 비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장에 놓인 가장 편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내 지난 세월처럼 낡고 해진 신발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딸 미영이가 울면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까지 없으면 난 어떡해. 저는 처음으로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물로 젖은 그 아이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42년간 나의 우주였고 나의 감옥이었던 그 집을 내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딸의 절규와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 남편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을 나온 후 며칠간 저는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딸 미영이의 집 소파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깨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뻔뻔한 얼굴과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저를 괴롭혔고 눈을 뜨면 낯선 천장이 저의 처지를 비웃는 것 같아 다시 눈을 감아버리곤 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곁을 지키며 죽을 끓여다 바치고 억지로라도 먹이려 애썼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모든 것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습니다. 42년의 결혼 생활은 제게 무엇을 남겼을까? 텅 빈 가슴과 낡아버린 몸뚱어리,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초라한 신세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아버리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마저 저를 수시로 덮쳐왔습니다. 엄마, 이럴수록 기운 차려야지.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 알아봤어. 위자료랑 재산 분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야 해. 아빠가 평생 모은 재산, 그거 엄마 청춘이랑 맞바꾼 거잖아. 절대 한 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딸은 분노를 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제게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그 모든 단어들이 제게는 너무도 멀고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돈 몇 푼을 더 받는다고 해서 제가 잃어버린 세월과 짓밟힌 마음이 보상될 리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시체처럼 보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딸아이가 출근하고 손주 녀석들도 학교에 가 텅 빈 집안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힘없는 몸을 이끌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볕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는 이름 모를 가을 꽃들이 마지막 생명을 불태우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저 혼자만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채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기분이 들어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그때 베란다 구석에 놓인 낡은 물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갖 잡동사니에 가려져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채 놓여 있는 아주 오래된 재봉틀이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제 손에 들려주신 유일한 혼수품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작은 양장점에서 보조로 일했습니다. 밤을 새워 재봉틀을 돌리는 고된 일이었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뻣뻣한 원단이 제 손을 거쳐 아름다운 옷으로 탄생하는 순간의 희열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언젠가 내 이름을 건 작은 옷가게를 여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제 꿈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자가 밖으로 나도는 것을 싫어했고 연년생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재봉틀은 어느새 녹이 슬어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재봉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옷을 줄여 입히고 찢어진 남편의 와이셔츠를 꿰매고 낡은 커튼을 만들어 달 때마다 재봉틀은 제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며 저는 제 젊은 날의 꿈이 담긴 이 재봉틀을 딸의 살림에 보탰습니다. 언젠가 내게도 엄마처럼 이 재봉틀이 위로가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지요. 저는 홀린 듯 재봉틀로 다가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덮개를 걷어내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검은색 몸체가 드러났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차가운 몸체를 쓸어보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귓가에 환청처럼 재봉틀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봉인되어 있던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자야,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란다. 어떤 옷은 남이 만들어준 것이고 어떤 옷은 자기가 직접 지어 입는 것이지. 중요한 건 남이 만들어준 옷이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결국은 불편하고 초라해 보일 뿐이라는 거다. 너는 앞으로 내 몸에 꼭 맞는 너만의 옷을 직접 지어 입는 사람이 되거라. 양장점 사장님이 제가 그만두던 날 제 손을 잡고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땐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 42년간 남편이라는 사람이 재단해준 아내와 어머니라는 옷을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입고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참고 살다 보니 그럭저럭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옷은 처음부터 제 옷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의 성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그 옷은 세월이 흐를수록 제 숨통을 조여왔고 결국에는 제 영혼을 질식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낡은 재봉틀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와 미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직 내게는 두 손이 남아있고 내 젊은 날의 꿈이 담긴 이 재봉틀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어버렸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 맞는 나만의 옷을 다시 지어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한편 제가 없는 집에서 남편은 난생 처음 겪는 불편함과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양말 한 짝 찾아 신지 못하는 남편에게 아내 없는 집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배달 음식에 질리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아들을 보며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바로 저 박순자라는 여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설상가상으로 아내를 쫓아낸 파렴치한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그를 따르던 동호회 사람들마저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그를 설레게 했던 오체린마저 우리는 그저 춤 파트너일 뿐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며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은 뒤늦게 제 소중함을 깨닫고 딸의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당신 없으니까 이 집이 집 같지가 않아.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제발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시오. 남편의 눈물 젖은 사죄를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눈물 한 방울에 마음이 약해져 그의 손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과거의 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 대신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남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동네 문화센터의 의상 제작 기초반 수강증이었습니다. 나 이제 이거 배우려고요. 당신이 차려주는 밥 먹고 당신이 벌어다주는 돈 쓰면서 살았던 인생은 어저께로 끝났어요. 제 단호한 선언에 남편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 당신 없이 다시 시작해 볼게요.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손으로 내 옷을 지어 입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제 그만 일어나서 당신 인생 사세요. 나라는 사람, 이제 당신 아내로 살 생각 없으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처음 느껴보는 단단함과 평온함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가 아닌 오롯한 박순자로서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민 의상 제작 기초반 수강증은 남편의 구차한 눈물과 애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소유권이 이제 온전히 저에게로 넘어왔음을 알리는 선언문이자 남편이라는 남자가 더 이상 제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증명하는 등기권리증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얇은 종이 한 장 앞에서 자신이 평생을 쥐고 흔들었던 권위를 속절없이 잃어버렸음을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그의 애원은 점차 절박한 통곡으로 변해갔습니다. 동호회도 당장 그만두겠다. 그 여자와는 연락처도 지우겠다. 앞으로는 당신 발이라도 닦아주며 살겠다. 그가 쏟아내는 모든 약속들은 그러나 한번 식어버린 제 마음을 데우기에는 너무도 미지근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동호회를 가든 말든 다른 여자를 만나든 말든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살 테니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사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딸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남편은 매일같이 딸의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다시 그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것은 용서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 미영이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혼은 하더라도 저 집에서 해. 그 집, 엄마 지분도 반이나 있는 엄마 집이잖아. 죄 지은 아빠가 나가야지. 왜 엄마가 밖을 떠돌아. 당당하게 엄마 자리 지키고 앉아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딸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 집은 저의 40년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자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내가 도망치듯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귀환으로 우리 부부의 기묘하고도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안방에 있던 제 이불과 베개를 들고 나와 아들 현우가 쓰던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제 행동을 말없이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는 예전처럼 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밥상의 주인은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입맛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제가 먹고 싶은 나물 반찬과 생선구이를 상에 올렸습니다. 먼저 식사를 시작했고 남편이 식탁에 앉든 말든 제 식사가 끝나면 미련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낯선 밥상 앞에서 묵묵히 밥을 먹었고 식사가 끝나면 스스로 제 밥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가 설거지를 하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서툰 손길로 그릇을 닦는 남편의 넓은 등을 볼 때면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잠깐 연민과도 비슷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제 하루는 바빠졌습니다. 오전에는 의상 제작 수업을 들으러 문화센터에 갔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들러 디자인 관련 책들을 읽었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과 수다를 떨며 커피를 마시는 소소한 즐거움도 생겼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구의 아내나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에서는 수심이 사라지고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세상은 급격하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동호회를 그만두었고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좋아하던 경로당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조강지쳐 내쫓은 놈이라는 비난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이제 집안에서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늙고 외로운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종종 거실 소파에 앉아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제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후회와 원망, 그리고 제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딸 미영이는 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예쁜 원단을 사다 주기도 하고 제가 만든 어설픈 옷을 보며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딸은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오직 저하고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반면 아들 현우는 우리의 위태로운 동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저렇게 매일 죽은 사람처럼 계시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두 분이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제 방으로 찾아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봉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말하는 예전이라는 게 어떤 거니? 엄마는 입 다물고 아버지는 밖으로 나돌던 그 시절 말이니?
나는 2번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 인생을 엄마가 살겠다는 거지. 아들은 제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금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아들의 감정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재봉틀 앞에서 밤늦게까지 실과 씨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작은 상자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놀라 쳐다보자 남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당신 재봉틀이 너무 낡은 것 같아서 발판도 뻑뻑하고 그래서 새로 하나 샀어. 좋은 거라고 하대. 당신 하고 싶은 거 이걸로 마음껏 해. 상자 안에는 최신형 전동 재봉틀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오직 저만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단단했던 얼음벽에 아주 가느다란 금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서툰 진심이 제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지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균열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대신 저는 그저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담담한 감사 인사에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새로 받은 재봉틀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남편을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가 아닌 그저 나이든 옛 인연 정도로 측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 받은 재봉틀 대신 제 손때 묻은 낡은 재봉틀의 페달을 다시 밟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재봉틀 소리가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괴된 관계 위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질서의 소리이자 한 여자의 인생이 다시 직조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희망찬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2번의 계절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더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아침은 남편의 밥을 안치는 대신 작은 방 창문을 활짝 열고 낡은 재봉틀에 쌓인 밤새의 먼지를 닦아내는 일로 시작됩니다. 재봉틀이 돌아가는 규칙적인 소리는 제 삶의 새로운 심장 박동 소리가 되었습니다. 밤새 구상했던 디자인을 스케치북에 옮겨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보드라운 원단을 만지작거리는 그 시간은 온전히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저 박순자라는 사람의 고유한 세계였습니다. 남편은 그 세계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려는 듯 늘 제 방 문 밖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특별한 외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서 열리는 작은 옷감 시장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제 생애 첫 작품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짙은 초록색 리넨으로 만든 목선이 단아한 원피스였습니다. 전문가의 솜씨에 비하면 군데군데 바느질이 서툴고 어설펐지만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명품 옷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옷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이름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이름 석자를 되찾은 한 인간, 박순자의 자존심이자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여전히 희끗한 머리에 주름진 얼굴을 한 늙은 여자였지만 예전처럼 삶에 지치고 체념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제 눈동자는 희미하게나마 빛나고 있었고 꼿꼿하게 편 허리에서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현관으로 향하자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편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어디 좋은 데 가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예전과 같은 권위나 무심함 대신 조심스러운 탐색과 희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돌아올지 그는 더 이상 제게 당연하게 물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네. 친구들하고 시장에 좀 다녀오려고요. 옷이 참 곱네. 당신이 만든 거요? 남편은 제 원피스를 보며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감탄을 뱉었습니다. 네. 처음 만든 거라 엉망이에요. 아니요. 아주 잘 어울리요. 짧은 대화가 오갔고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잠시 바라보다가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제 신발 옆에 나란히 놓인 남편의 낡은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반짝이게 닦아주던 그 구두였습니다. 이제는 광택을 잃고 먼지가 희끗하게 내려앉은 그 구두를 보는 순간 40년 넘게 제 발목을 붙잡아왔던 질긴 인연의 무게가 새삼스레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이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삶의 모든 것이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안쪽에는 지난 42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버린 저 남자의 후회와 외로움이 있었고 자식들의 걱정이 있었으며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익숙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저 문을 다시 닫고 돌아서서 그의 구두를 닦고 저녁상을 차리는 것은 어쩌면 제게 가장 쉽고 편안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이제 막 시작된 저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드르륵거리는 재봉틀 소리와 새로 사귄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내 삶을 지어나가는 낯선 설렘이 있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서는 것은 때로는 외롭고 두려울지도 모르는 하지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이 정해준 길로만 걸어왔던 제게 문 밖의 세상은 여전히 두렵고 아득합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전처럼 그의 아내로 돌아가고 싶은 약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 함께 보낸 세월의 힘이라는 것이 칼로 무 자르듯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더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울 속에 비친 또 다른 나에게 묻듯이, 혹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듯이 조용히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문 안에 익숙한 과거와 문 밖의 낯선 미래, 그 경계에 서 있는 나라면, 아니 당신이라면,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고 돌렸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눈부신 봄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으로 얽혀 살아온 이 인연의 끈을 과연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 어색한 동거의 끝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다른 이름의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저라면 이 현관문 앞에서 어느 쪽을 향해 당신의 다음 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